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대 제약 시장을 점유할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대중의 환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보통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투자 시장의 절반이 이 회사가 어려워지는 쪽에 막대한 돈을 걸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데도 시장이 불신하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왜 끝까지 지켜보셔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나 제약산업 리포트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선이 2032년쯤에 머물러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삼천당제약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는 시점을 보통 그쯤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확보한 캐나다 보건부의 공식 데이터랑 특허 타임라인을 보면요. 2032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무대는 이미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장이 왜 이렇게 삼천당제약을 불신하고 공매도 타겟으로 삼았는지 그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부터 구조적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사실 저라도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글로벌 파트너사랑 계약을 했다고 언론에 크게 나도 막상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장부에 당장 찍힌 숫자가 크지 않잖아요. 네, 보통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면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당장 통장에 받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 기술을 넘기고 선금을 크게 받는 거네요?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은 집계약 중간에 선금을 넉넉히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삼천당제약은 이 방식을 안 쓰고 이익공유, 즉 프로페셔링 모델을 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금이 없는데 왜 굳이 그 험난한 길을 택한 걸까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책을 출판할 때 작가들이 받는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아, 출판 인세요? 네, 이름값 있는 작가들은 보통 책을 쓰기도 전에 출판사로부터 두둑한 선인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미리 돈을 받죠. 그게 앞서 말한 라이센스 아웃이라면 이익공유 모델은 선인세를 거의 안 받는 대신에 나중에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팔릴 때마다 들어오는 인세를 50%씩 크게 떼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파트너사가 약을 팔 때마다 떨어지는 순이익을 반반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사기술의 상용화와 시장성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그 팔리기만 하면이란 조건이잖아요. 대중이나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당장 통장에 찍힌 선인세가 없으니까 너희 사실 기술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 특허가 열리는 2032년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도 컸고요. 저라도 2032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주가가 내릴 거라는 쪽에 베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10중 8구가 빠져있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달력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미의 또 다른 거대 시장인 캐나다의 달력은 시간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캐나다는 특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늘 다루는 핵심 약물이죠.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그 핵심 시장의 문이 캐나다에서는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잠깐만요. 특허라는 게 전 세계가 비슷하게 방어막에 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캐나다 보건부의 특유한 규제 환경이 만든 틈새인데요. 세마글루타이드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는 이미 실효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제약사들의 진입을 막던 마지막 빗장이 자료 독점권이었는데 이게 2026년 1월 4일부로 캐나다에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네, 2026년 1월 4일이요. 그럼 이미 방어막에 사라진 거네요? 네, 지금 합법적으로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을 캐나다에서 만들어 팔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런데 특허가 끝났다고 바로 약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 심사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파트너사인 아포텍스의 무서운 실행력이 등장합니다. 아포텍스가 캐나다 최대 제약사거든요. 보통 독점권이 끝나는 1월이 되면 자, 이제 서류 준비해볼까? 하고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네. 아포텍스는 무려 작년 2025년 11월에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 신청 접수를 조용히 끝마쳤습니다. 1월 만료인데 11월에 미리 심사를 밀어 넣었다고요? 굉장히 빠르네요. 특허가 풀리자마자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보건부에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이랑 효능이 같다는 방대한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포텍스는 그 데이터를 대체 어디서 구한 거죠? 그게 삼천당제약이 제공한 겁니다. 2025년 7월에 삼천당제약이 리벨서스,
즉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아,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이랑 인체 내에서 흡수되는 속도나 양이 통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증명하는 그 핵심 시험이요. 타임라인이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캐나다 보건부 표준 심사 기간이 보통 180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네, 보통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11월에 접수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바로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면 최종 승인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군요. 네,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께서 한 가지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죠? 캐나다 특허가 풀렸다면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도 너도 나도 뛰어들었을 텐데 그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죠. 아, 맞아요. 당장 보건부 심사 현황 데이터베이스만 봐도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 승인 심사가 9건이나 진행 중이더라고요. 삼천당 제약을 빼면 8개의 경쟁사가 더 있는 건데 이건 완전히 레드오션 아닌가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 9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 구축해낸 진정한 경제적 해자, 그 기술적 장벽의 정체를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해자요? 경쟁사들이 넘어올 수 없는 기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앞서 물질 특허는 만료됐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이 약을 먹는 알약으로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인 스낵, SNAC라고 하는데요. 이 흡수 촉진제 특허를 2030년대까지 쥐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쉽게 풀어보죠. 약을 그냥 알약으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먹는 알약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우리 위장의 생물학적 구조를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보통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먹으면 위산에 그걸 산산조각 내서 소화시키잖아요. 아, 네. 소화 효소가 분비되니까요. 그런데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도 일종의 펩타이드, 즉 단백질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보호장치 없이 이걸 그냥 삼키면 약효가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고기가 소화되는 것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아, 비싼 약성분이 혈관으로 가기도 전에 위산에 녹아서 소화가 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스낵이라는 특수 기술을 썼습니다. 위산 속에서 알약 주변만 일시적으로 중화시켜서 약물을 보호하고 피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일종의 VIP 통로를 만든 셈입니다. 아하, 그 VIP 통로에 대한 특허가 노보노디스크의 철옹성이군요. 그러면 아까 심사를 받고 있다는 다른 8개 회사들은 이 스낵 특허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특허 침해니까요. 그럼 걔네들은 대체 무슨 수로 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 8개 회사는 먹는 알약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산을 견딜 코팅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위장을 안 거치고 혈관으로 직접 꽂아 넣는 주사제를 만들어서 심사장에 나타난 거죠. 와, 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저는 경쟁이 치열한 구파전인 줄 알았는데 사실 다른 회사들은 매일 배에 바늘을 찔러야 하는 주사제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군요. 반면에 삼천당 제약은 스낵을 전혀 쓰지 않고도 위산 장벽을 넘는 독자적인 에스페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특허를 영리하게 우회한 거네요? 그럼 복약이 편한 먹는 제네릭 시장은 삼천당 제약이랑 아포텍스 연합이 사실상 유일한 건가요? 네,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오리지널 대비 80% 저렴한 약이 나왔는데 하나는 매일 배에 바늘을 찔러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아침에 물 한 잔이랑 먹는 알약이라면 저라도 주저없이 알약을 선택하겠네요. 그렇죠. 이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두터운지 아시겠죠? 다른 제약사들이 지금 당장 알약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튼다고 해도 특허를 피하는 새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하는데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 팩트들을 모아서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저희 예상대로 올해 5월이나 6월에 캐나다 승인이 딱 떨어지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디리스킹, 즉 위험 제거입니다. 위험 제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기술을 의심하던 안개가 확 걷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아주 깐깐한 최상위 규제 기관입니다. 거기서 에스페스 기술이 적용된 약을 승인했다는 건 글로벌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통과한 기술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같죠. 아, 그래서 2032년이 더 중요해지는군요. 지금까지 시장은
2032년에 미국 특허 열릴 때 이 약이 진짜 통할까 하면서 불확실하게 봤는데 캐나다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그 거대한 글로벌 계약들이 확실한 현금 창출원으로 재평가되겠네요. 맞습니다. 장부의 이익 공유 모델에 따른 수익이 실제로 지키기 시작할 거고요. 이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에게 엄청난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장부에 숫자가 없다고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데 베팅해서 주식을 마구 팔았는데 갑자기 승인 기사가 뜨면 큰일 나겠네요. 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나중에 갚아야 하거든요. 기술이 증명되고 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그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비싼 가격이라도 시장에서 주식을 급하게 사들여서 갚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식을 사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는 거군요. 이른바 숏스퀴즈 현상인데요. 그 매수세가 오히려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쌍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찔하면서도 흥미로운 구조네요. 하지만 늘 변수는 있잖아요. 만약 5월이나 6월에 승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시나리오로 캐나다 보건부의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건 꽤 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승인이 하반기나 내년 초로 밀릴 수 있겠죠. 승인이 밀리면 시장이 조금 실망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회사의 본질적인 기술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열차 도착 시간이 몇 달 지연되는 것일 뿐이지 선로가 끊어지거나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에스페스 기술이 화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빅파마가 완전히 새로운 우회 기술을 극비리에 개발해서 튀어나올 가능성은요? 제3의 경쟁사 변수는 늘 존재하지만 새로운 흡수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삼천당 제약의 선점 우위가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파헤친 이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2032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캐나다라는 사각지대에서 세 가지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네, 첫째로 캐나다 특허 방어막이 올해 1월 4일부로 끝났다는 점. 둘째, 아포텍스가 선제적으로 신청을 마쳐서 5월에서 6월 승인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쟁사들이 낡은 주사제를 들고 심사장에 나타날 때 삼천당 제약은 에스페스 기술로 위산 장벽을 뛰어넘어 먹는 알약 시장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짓눌렀던 숫자가 없다는 오해는 캐나다 승인을 기점으로 물리적 실체로 반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비만약이 있었잖아요. 네, 단일 약물이었죠. 하지만 만약 이 에스페스 기술이 캐나다에서 그 뚫기 힘들다는 위산의 장벽과 특허의 철옹성을 우회하는데 완벽히 성공한다면 과연 세마글루타이드 하나로 끝날까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기술이 단순한 약 하나를 복제하는 일회성 트랙이 아니라 주사제로만 맞아야 했던 수많은 신약들을 간편한 알약으로 바꿔버릴 거대한 플랫폼이라면 어떨까요? 글로벌 제약 산업 전체를 흔들 지각 변동의 작은 전조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네,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코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